5월 9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이 3.6%로 예상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미국 4월 비농업 고용은 42만 8천 명 증가하며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월가는 노동 수요 대비 공급이 저조하다며 임금 상승 압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질 바이든 미국 영부인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신용이 524억 달러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봉쇄 지역이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신흥국의 통화약세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원화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언택트 대표주 텔롭톤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성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고용 지표를 주목했는데요. 4월 고용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방안과 현명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그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뉴욕 증시 주간 단위로 다우지수가 6주 연속,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5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확인해 보시면 다우지수 0.3% 빠지면서 32,899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내에서는 에너지와 유틸리티를 제외한 9개 업종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역시 0.57% 하락한 4,123선, 나스닥 지수 낙폭이 가장 컸죠. 1.4% 떨어지면서 12,144선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금리 인상 공포에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프랑스 캬크 지수가 1.73% 하락폭 확대하면서 6,258선,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 역시 1.64% 떨어지면서 13,674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뉴욕 증시 하락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중대형주의 급락과 함께 코스피가 1.23%, 1% 넘게 낙폭을 보이면서 2,640선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1.76% 하락세 나타내면서 884선에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하락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될 위기에 놓인 데다 중국 지도부의 코로나 제로 의지를 확인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등 악재가 겹쳤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무려 2% 넘게 떨어지면서 3,001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3.8% 낙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 증시,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에 착수했다. 이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증시 부진 속에서도 0.69%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도 확인해 보시죠. 국채금리는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무려 3.1%대를 웃돌았는데요. 무려 1.8%포인트 오르면서 3.14%대에서 움직였고요.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역시 원이 상승을 하면서 2.73%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지난 금요일 눈에 띈 종목들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장 특징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술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애플을 제외하고 주요 기술 종목들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쇼피파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뒤 약세를 보였는데 관련하여 아마존이 금요일장에서 떨어졌습니다. 1.4% 떨어져서 2,295달러 선까지 마감했고요. 주간으로는 7.7% 하락세 보였습니다. 팀랭크스에서는 금리 인상기에 이익을 볼 종목을 고르면서 애플도 포함시켰습니다. 간과되고 있는 부분은 애플과 같은 기술 기업들이 보수적인 자본 구조를 갖고 있어서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는 점인데요. 이 점에서 다른 유틸리티나 부동산주와 차이가 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같은 종목들이 각각 0.94%, 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금요일장에서 0.87% 떨어지면서 865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부채 부담과 분열된 관심, 그리고 트위터 발전에 제기되는 크고 작은 도전들은 테슬라 투자자들을 여전히 긴장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넷플릭스의 약세 속에서 파라마운트나 월트 디즈니, AMC 등 다른 콘텐츠 회사들의 목표가도 하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날 장에서 넷플릭스가 3.9% 떨어지면서 180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이날 0.9% 하락해서 186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관련해서 쏙스 ETF 0.89% 하락, QQQ ETF가 1.2% 하락하여 금요일장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특징주 10종목 상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펠로톤입니다. 지분의 4분의 1 정도를 가져갈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회사가 팬데믹 이후 수요 문제와 공급망 문제, 또 CEO 교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분기 실적은 이번 주 10일에 공개되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주가는 7% 크게 떨어져서 15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계속해서 주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더아머는 조정 순손실이 1센트로 나왔는데요. EPS는 6센트였습니다. 게다가 높은 비용과 공급망 혼란 영향으로 연간 수익 전망을 낮춰잡았습니다. 주가도 23% 급락해서 10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 경쟁사 나이키 역시 이에 타격을 받아서 이날 장에서 3.5% 떨어져서 다우지수 하락에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에너지 부문은 시장에서 밝은 불을 켰습니다. 이오지 리소시스가 7% 이상 점프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132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유가가 급등하면서였는데 이날 에너지 부문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경제 성장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에 우려를 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래프트킹스의 실적은 예상에 상회하게 나왔고 연간 매출 전망 또한 상향했는데요. 장 초반 상승세를 반납하고 오히려 이날 장에서는 9% 가까운 하락 마감했습니다. 13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쉐익쉑 또한 예상에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주가는 빠졌습니다. 전망은 예상에 조금 미치지 못했고요. 돼지고기나 닭고기 그리고 다른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여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장에서 2.4% 하락하여 54.7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상업용 우주 비행 서비스를 2023년 1분기로 미룰 수 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회사는 인력난과 공급난을 원인으로 짚었는데 전문가들은 캐시번 현상, 즉 현금 고갈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 10% 가까운 낙폭 보여주면서 6.8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도어대시는 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컸지만 주문이 처음으로 4억대를 넘으면서 매출은 예상에 상회했습니다. 주가가 프리마켓에선 6% 올랐지만 마감대에는 1.4%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마감가 72달러 선입니다. 핀테크 업계의 블록은 수익과 매출이 전문가 예상에 모두 하회했지만 주가는 선방했습니다. 회사는 운영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왔고 소비자 수요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장에서 0.67% 소폭 오르면서 9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FDA가 목숨을 위협하는 혈전으로 인해 존슨앤드존슨의 백신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 백신에 맞을 수 없는 성인들만 존슨앤존슨의 백신에 맞게 되는 건데요. 주가에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0.22%만 떨어져서 176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마감 시황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원자재 시황 준비했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보시죠.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 공급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장 WTI와 브렌트 모두 1.3%가 상승하면서 각각 109달러와 112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대두의 경우 차익 실현 움직임에 따라서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1.5%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대두 관련해서는 파묘 소식을 살펴봐야겠죠. 세계 2위 파묘 생산국인 말레이시아가 지난 금요일 유럽 파묘 시장에서의 점유율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환경 문제와 또 노동력 문제로 인해서 이 불매 운동에 직면해 있던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이번에 세계 식용유 부족과 또 유럽의 정치적인 긴장감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코아 가격은 이어서 코코아 가격도 살펴볼 텐데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달러화 강세와 또 코코아 생산 증가를 주시한 가운데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금요일장에서 1.5%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또 기리 가격이 5% 가까이 크게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장 커피 가격도 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3% 낙폭을 기록했는데 중국에서의 커피 수요 감소가 원인이었습니다. 상하이가 봉쇄된 지 40일이 넘었고 또 베이징에서도 엄격한 방역 조치가 취해지면서 음식점 영업이 계속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브라질산 커피 수출 억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로 향하는 브라질의 3월 커피 수출량은 전월 대비 72%가 감소했고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브라질의 3월 커피 수출량은 전월 대비 62%가 감소했습니다. 국제유가 강세에 힘입으면서 금요일장 설탕 가격은 일주일간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 가까이 올랐고요. 이어서 옥수수와 밀도 살펴보겠습니다. 옥수수도 대두와 마찬가지로 노스다코타주의 남부와 또 캔자스주 북부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이 지배 속도가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1.6% 하락 마감했고요. 한편 미국 남부 평야의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적색의 겨울 밀밭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밀 가격은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돈육 선물은 지난 2주간의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죠. 여름철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 소매 돼지고기 수요 증가에 대한 전망이 조정되면서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돈육 선물이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장에서는 3% 가까이 빠졌는데요. 지난주 수출 판매 데이터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주 돈육 순매출은 전주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 가격은 위험 회피 심리에 따라서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금요일장 0.3% 상승하며 1,882달러 선 나타냈고요. 다만 주간 단위로는 달러화 강세와 미국 국채금리 상승을 주시한 가운데 3주 연속의 주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은 가격은 소폭 하락하며 22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팔라듐 살펴볼 텐데 금속 원자재 가운데 팔라듐이 7%나 빠지면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수요 둔화 전망이 역시나 하방 압력을 싣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지난 1월에 찍었던 2,002달러 선이라는 최저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니켈 관련해서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 가져와 봤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의 니켈 시장 혼란 기억하실 텐데요. 상하이 상품거래소도 니켈 상품이 있긴 하지만 중국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는 올해 말에 황산 니켈 계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장 니켈 가격은 1.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런던 금속거래소의 아연 재고량은 지난주에도 감소했습니다. 9만 3천 미터톤 좀 넘게 남아있는데 최근 2년간의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한 모습입니다. 금요일장 아연 가격은 2.6%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띄워드리는 구리 가격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구리 가격입니다. 보통 파운드당 4달러 선을 나타내는데요. 오늘은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가격을 가져와 봤습니다. 톤당 9,403달러로 읽어주셔야 하는데요. 거래소마다 단위가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가격이 지난주에 거의 9%가 넘게 빠졌습니다. 2020년 3월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가 역시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주 연속의 주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3% 가까이 빠지면서 좀 크게 빠졌고요. 끝으로 납의 경우는 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런던 금속거래소가 지난주 수요일에 러시아산 납의 거래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살펴봤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금요일장 휘발유와 유럽 탄소 배출권 관련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농산물과 천연가스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휘발유 ETF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가는 공급 우려에 상승했는데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자 공급 우려가 커진 겁니다. 휘발유 가격 역시 크게 올랐는데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휘발유 선물 이날 4.37% 상승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휘발유를 추종하는 ETF 역시 올랐는데요. 티커명 UGA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가솔린 펀드 LP 살펴보겠습니다.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3.78% 올랐습니다. 다음은 유럽 탄소 배출권 ETF입니다. 유럽 탄소 배출권은 지난주 금요일 3.23% 상승했는데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를 추진하자 석탄과 같은 대체재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며 오른 겁니다. 석탄 소비가 늘어나면 탄소 배출량은 증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탄소 배출권 수요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KEUA인 크레인시어스 유로피안 카본 얼라운스 샤리지 ETF 살펴보겠습니다. 크레인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고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3.53% 상승했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ETF입니다. 앞서 원자재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밀과 설탕을 제외한 주요 농산물은 내렸습니다. 특히 커피의 경우 약 3% 정도 내렸는데요. 해알 약세와 수요 둔화 우려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면화는 약 3%, 옥수수는 약 1.6%, 대두는 약 1.5%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JJN인 IPS 시리즈 B, 블룸버그 애그리컬처 서브인덱스 토탈 리턴 ETN 살펴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대두, 밀, 옥수수, 대두유, 면화 외에도 커피, 설탕 등 총 7개의 농산물 가격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날 18.90%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천연가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 수요 증가와 생산량 감소에 힘입어 랠리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금요일장에서는 9.13% 밀렸습니다. 생산량이 소폭 증가한 점과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면서 이렇게 내린 건데요. 따라서 관련 ETF 역시 크게 빠졌습니다. 티커명 UNG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LP 체크해 보겠습니다.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고 미국 천연가스 선물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8.0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 봉쇄가 일종의 변수로 떠오르며 세계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매파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 수요일 새로 출시된 ETF가 있는데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ETF입니다. 오늘은 해당 ETF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티커명 STGF인 머크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ETF는 머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도록 설계됐습니다. 분기별로 배당하고 있고 운용 수수료는 0.45%인데요. 보유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64%를 팁스 ETF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WTI를 추종하는 ETF죠. DBO를 보유하고 있고 금과 부동산 ETF도 추종하고 있습니다. 또 달러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물가연동 채권, 유가, 금, 부동산, 달러 등 다양한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는데요. 이어서 금요일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계 각국의 소식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바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블룸버그 헤드라인입니다. 네, UBS는 미국 연준이 쉽지는 않겠지만 경제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고 평가했고 반면 레리 서머스 미국 전 재무장관은
odds of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미국 연준이 중립금리 평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는데 자, 경제 연착륙 상황을 둘러싸고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반면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가능성이 낮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엔 UBS 쪽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간 연준의 매파적인 어조와 또 실제로 단행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예고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갈피를 잡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낙관론이 등장했습니다. UBS의 제레미 지리는 쉽지는 않겠지만 연준이 충분히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분간 경제가 계속 불안정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어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준이 긴축 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뜩이나 불확실한 시기에 불확실성을 더 추가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던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봉쇄령, 그리고 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는 인플레이션 등 어려운 요소들이 이미 가득하기 때문에 연준은 최대한 그중 하나라도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동력이 되는 소비 지출의 힘이 꽤나 강력하고 기업들의 대차 대조표와 또 여전히 건재한 노동시장 덕분에 충분히 다시 올라설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완만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은 많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몇 달 안에 정점에 달할 것이며 이 하반기에는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상황 자체는 어렵지만 그래도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UBS의 평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CNBC 헤드라인 체크해 보시죠. 네, 로사앤루비니의 최고 경영자는 미국 증시의 추가 대규모 매도세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핀란드 중앙은행은 유럽 중앙은행이 서둘러서 금리 인상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공개됐는데 42만 8천 명 증가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돌아와서 로사앤루비니의 최고 경영자, 주식 매도세, 이게 추가 대규모 매도세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다음 이슈를 전해주시죠. 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로 불리는 로사앤루비니의 CEO인 이 브루넬로 로사가 주식시장의 현황에 대해 심지어 지금도 바닥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진다는 건데요. 앞으로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추가적인 긴축에 더 나설 것이고 이 경제와 관련해서는 더 나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여름에는 더 큰 대규모 매도세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로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낙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낙관적이기가 어렵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5월 FOMC 회의를 바라보는 시각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연준이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앞으로 여러 차례의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로사는 영란은행이 영국의 경기 침체를 예고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영국만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더해 전쟁으로 인한 공급난 등 어려운 요소들이 혼재하고 있으니 이 여름에 더 추락할 미래를 대비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각국의 빠른 긴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증시가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 유럽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금리 인상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평가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올리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겸 유럽 중앙은행 ECB의 정책위원은 이 ECB가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렌 총재는 유럽이 통화 정책의 압력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하고 노동 시장도 유지시켜야 하고 여기에 경제까지 회복시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금리를 올림으로써 점진적인 통화 정책의 정상화 과정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렌 총재뿐 아니라 최근 ECB 내에서도 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긴축에 나선 경우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ECB는 마이너스 0.5%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루이스 데긴도스 ECB 부총재도 빠르면 오는 7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요.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이자 ECB 정책위원인 이그나지오 비스코도 오는 3분기 중에 ECB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ECB의 또 다른 위원인 이사벨 슈나벨도 7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그리고 유럽 쪽의 상황도 계속해서 심각해질 것이다. 빠른 긴축에 나서야 된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로이터 통신 헤드라인 체크하시죠. 네, 트위터 주주들이 트위터 인수 연기와 관련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과 반도체 주도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전했고 미국의 3월 소비자 신용이 공개됐는데 524억 달러 증가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자, 트위터 인수 논란, 사실 머스크를 둘러싸고 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위터 주주들까지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 같이 짚어주시죠. 네, 트위터의 일부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계약을 3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머스크가 2025년까지 트위터 인수 계약을 완료하는 것은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1980년대에 제정된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그 당시 인수합병이 우후죽순처럼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하게 신속한 합병 절차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뒀던 내용입니다. 이 법의 근거에서 볼 때 현재 트위터의 지분 9%를 보유한 머스크는 제약 조건을 가진 그저 이해 주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머스크가 확보하지 않은 트위터 의결권 주식의 3분의 2가 이번 인수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머스크가 트위터를 소유하려면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머스크가 트위터의 또 다른 주주인 모간 스탠리와 창업자인 잭 도시의 지원을 받아 지분 15% 이상을 가진 실질적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트위터를 인수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 인수에 제약이 있는 이해 주주의 지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조업과 반도체 주도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강조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 투자를 위한 초당적인 혁신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과거 제조업을 이끌던 미국의 자리에 이제는 삼성전자와 TSMC와 같은 외국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초당적 혁신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와 연구, 그리고 디자인을 비롯해 전반적인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서의 투자를 통한 생산 채비를 갖췄다고 본 건데요. 이제는 자국의 제조업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처리된다면 30-40년 전과 같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염두에 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물가를 낮추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가결되면 미국 내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관련 부품 제조 회사들에게 큰 호재로 적용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날 발언에서 삼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죠.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와 관련된 앞으로의 행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마크더치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미국 증시의 이 어둠의 터널 과연 언제쯤 끝날까? 첫 번째 소식으로 올라왔고 G7이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등 에너지의 단계적 배제에 약속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 국영방송 3곳을 제재했다면서 특수 핵물질 수출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자, 미국 증시를 둘러싼 이 비관적인 전망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지난주 미증시는 여기서 더 악화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감과는 다르게 아직 공식적인 약세장까지는 아닌데요. 통상적인 용어를 좀 정리해드리자면 숨고르기 장세는 직전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했을 때, 조정장은 직전 고점 대비 10%가량 빠졌을 때, 그리고 약세장은 직전 고점 대비 20% 넘게 떨어졌을 때를 가리킵니다. S&P 500 지수는 현재 마이너스 0.57%로 지난 1월의 최고치인 4,796선에 비해 13.5%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로 나스닥 지수는 2021년 11월의 최고치에 비해 23% 폭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약세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세장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모간 스탠리도 약세장에 거의 근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만약 S&P 500 지수가 지금 진짜 약세장에 진입한다면 과연 언제 끝나게 될지를 통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무려 지난 140년 동안에 19번의 약세장을 분석했는데요. 이 약세장 진입 초입 기준 빠져나올 때까지의 평균 낙폭은 37.3%였고요. 평균 지속 기간은 약 289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 약세장이라고 본다면 이는 10월 19일에 종료되고요. 이 S&P 500 지수는 3,000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0,000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긍정적인 부분도 전했습니다. 수치로 본다면 이미 약세장의 종료 지점으로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어 이 터널의 끝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의 구성 종목 중 약 49%가 이 52주 신고가보다 50% 이상 낮아졌고요. 이 58%는 37.3% 이상, 그리고 77%는 약세장에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원래 이 터널 끝에는 항상 빛이 있는 법이죠. 미국 증시에도 좀 따뜻한 햇볕이 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